네, 안녕하세요.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에게 가는 길 중에서도 베니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베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스는 참 낭만과 열정과 뭔가 자유가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저도 베니스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갔었는데 항상 어느 계절에나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예, 정말 뭐랄까요,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는 그런 사랑받는 도시고, 또 베니스가 사실 아까 영화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상업의 도시였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상업적인 중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샤일록 같은 부자가 있었고 또 안토니오 같은 상인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많아요. 사실 셰익스피어가 정말로 이탈리아의 그 모든 도시들을,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가봤을까? 이런 논란도 많은데, 제가 작품을 읽어보면 가봤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가보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쓴 거라면 정말 셰익스피어는 천재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도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의 그 배경으로 활용했던 장소들을 따라서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연극도 사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죠. 끊임없이 햄릿이나 뭐 오델로나 베니스의 상인이나 정말 많은 작품들이 끊임없이 상연되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를 저도 많이 좋아해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던 스트래트포드 어판 에이번이라는 좀 이름이 긴, 에이번 강 위에 있는 스트래트포드라는 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중심은 에이번 강이에요. 예, 근데 아름다운 강 위에 정말 그 평화로운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테마파크처럼 변해서 사람들이 진짜 사는 모습보다 셰익스피어를 위한 그 관광을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인공적인 모습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찾아서 떠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그 스트래트포드 어판 에이번이라는 도시였고요. 나중에 쉬고 나서 2부에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오다시마 유시라는 사람이 내게 셰익스피어가 찾아왔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가 셰익스피어가 좋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좋을까라고 저도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가장 증오하는 두 집안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때문에 마지막에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은 도시에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왼수 같은 그 두 집안이 서로 사랑하다가 마침내 죽음까지 불사했던 두 젊은이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그 갈등을 다 해결하고 무조건 화해를 하거든요. 그런 면이 아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셰익스피어가 좋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이 갈등이 없는 작품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작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투쟁이 있는데, 뭔가 평화롭고 지혜롭고 재기발랄한 그런 그 해결책을 찾아가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베니스의 상인이 뭐랄까요, 지금 봐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여자거든요. 예. 여자가 포샤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은 이 셰익스피어가 지금 죽은 지가 4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랄까요? 지혜로우면서 뭔가 유쾌하고 그리고 재기발랄한 그런 주인공들이 과연 그동안 몇 명이나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굉장히 뭐랄까요? 사랑스럽고 멋지고 그리고 남장을 하잖아요. 예, 남장을 하고 자기가 판사로 분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인다는 설정이 지금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작품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안을 좀 같이 보시면서 중간중간 그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대한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셰익스피어인가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닌 여왕의 숨겨진 연인 윌리엄 드 비어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짜 숨은 작가라고 주장하는 영화 위대한 비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익명의 작가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선물받아 기뻐하는 여왕 앞에서 신하는 경멸의 눈초리로 이렇게 말하죠. 희곡은 악마가 만들어낸 더럽고 천박하고 야비한 우상 숭배이자 이단이다. 그 당시의 희곡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희곡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남녀노소, 귀족들은 물론이고 천민들, 거지들까지, 깡패들까지 모두 좋아했던 것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야비한 우상 숭배이자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래 가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았던 작품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는데요. 그런데 여왕 폐하가 그 말을 무시하면서 그 선물을 기꺼이 받겠다. 그러니까 희곡을 선물 받는 그 장면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선물 받으면서 아무리 귀족들이 뭐라고 해도 여왕이 나 그거 받을 거야. 난 그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청교도들이나 귀족들이 풍기문란의 주범이라고 경멸에 맞지 않던 희곡. 이 여왕에게까지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근대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에서도 물론 여왕은 없었지만 이렇게 그때는 연극장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연극을 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사실 청춘 남녀들의 연애의 장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곡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공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남녀들이 뭔가 지금의 미팅처럼 그렇게 서로 눈을 맞추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풍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술과 오락과 또 사랑과 여러 가지 풍속이 어우러진 축제적인 장소, 카니발적인 장소였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당시의 연극장과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 글로브라고 하죠. 셰익스피어 극장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지금은 런던에 있는데요. 한번 원래 셰익스피어 시대에 있었던 그 글로브 극장은 불에 탔고요. 불에 탄 것을 다시 거의 그대로 복원해서 지금 런던에서 지금도 연극을 상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서 그 셰익스피어의 클레오파트라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장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야외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봐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봐야 되고. 그래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아하고 세련되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는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아무리 냄새가 나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냥 귀족과 천민이 다 어우러져서 그 연극을 봤던 거예요. 셰익스피어 연극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단지 하나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거죠.
모든 계급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여왕도 보다가 이제 여왕이 엄청난 그 꽉 끼는 옷을 입고 그 연극을 보다가 이 그 위대한 비밀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셰익스피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비밀에서는 그럴듯한 장면이 꽤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왕이 이제 연극을 보다가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다가 막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막 땀이 나기도 하고 막 열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몰입한 거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막 숨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요. 예,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꼭 끼는 그 코르셋 같은 그런 옷들이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풀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모든 체면과 예의와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남녀노소는 물론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당시의 극장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뭔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배계급에 대한 어떤 분노나 어떤 불평등에 대한 항거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한쪽에서는 그 난장판 같은 극장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역사는 후자의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서진 불탄 극장을 또 다시 세워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러 오겠죠. 예. 영화 속에서 여왕은 연극에 흠뻑 빠져서 그 답답한 코르셋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 몰래 휙 던지기도 하고 또 셰익스피어가 공연이 끝난 뒤 마치 오늘날의 슈퍼스타처럼 관객들의 손에 몸을 맡기고 마치 무슨 락 공연을 한 뒤처럼 막 행갈에 처지기도 해요. 제대로 된 조명, 당연히 조명이 없었죠. 예. 그리고 특수장치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는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와요. 아, 지금 여러분 이 무대가 너무 열악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거대한 그 들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스코틀랜드의 그 정말 황야의 평야라고, 예, 그러니까 황야의 어떤 숲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무대 장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대가 크지도 않아요. 무대가 크지도 않고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무대를 꾸밀 만한 그런 예산은 또 안 됐던 거예요. 그럴 만한 기술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글로 해결하는 거예요. 글로 해결해서 방백처럼 그렇게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세트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지금 말이 막 달리고 있어요. 지금 막 병사들이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관객의 상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열악한데 근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펜 하나로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했던 거죠. 사람들을 막 맥베스 같은 작품에서는 스코틀랜드의 평원에 막 있게 만들고 한 번도 스코틀랜드는커녕 바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막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느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를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햄릿은 어느 나라 왕자죠? 덴마크. 예, 덴마크잖아요. 덴마크를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가봤겠어요. 예. 그러니까 덴마크의 왕실의 이야기를 그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럴 수 있는 작가. 예. 사람들에게 몸은 비록 영국에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곳을 가볼 수 있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가가 또 셰익스피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낮에 지붕이 뻥 뚫린 이 낡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와도 눈을 맞으면서 연극에 흠뻑 빠진 옛사람들의 흔적이 지금도 런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날은 햇빛이 쨍쨍하던 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래도 야외다 보니까 햇빛이 쨍쨍하니까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햇빛을 어떻게 견디면서 볼까 걱정을 했는데 그 공연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모자를 나눠주더라고요. 예, 종이로 만든 모자.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장의 로고가 찍혀 있는 종이로 만든 모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식의 관객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최대한 그 당시와 비슷하게 한다는 그것이 어떤 그 공연장의 컨셉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를 크게 사용한다던가 이런 게 없고 거의 육성에 가깝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촬영은 안타깝게도 금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뭔가 문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불탄 극장을 아무도 복원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불탄 극장을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문학을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는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영되는 런던뿐만이 아니라 또 스트래트포드 어판 에이번은 도시 전체가 셰익스피어 테마파크처럼 가꿔져 있고요.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베로나, 또 베니스의 상인과 오델로에 등장하는 베니스 또한 셰익스피어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배경이 된 곳은 주로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셰익스피어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라는 그 공연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도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청교도들을 비롯한 이 엄숙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희곡이 과연 어떤 면에서 그토록 미움을 샀던 것일까? 왜 그들은 연극을 몰래 보면서도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시 연극 비판의 핵심은 이런 거였거든요. 연극장은 도시화에 따라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집합소이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실업자들도 갔지만 일이 많은 사람들도 갔어요. 모두가 갔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일날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꿰어내는 악마의 예배당이다. 이게 컸겠죠. 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 작품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연극장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그 엄숙한 예배나 그 얌전한 교회의 분위기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항상 떠들썩하고 대사도 엄청 많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또 이성 간 또는 동성 간의 문란한 만남을 조장하는 장소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이유로 우리 조선 개화기의 극장도 연극장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막 고성방가하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 연극장의 왜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하죠. 그 7가지 감정, 희로, 애락, 애오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그 연극장이었고 셰익스피어는 그걸 이해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아는 그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귀족의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위대한 비밀이라는 작품은 저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가족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글자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사용하더라고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쓰인 어휘들이 지금 오늘날의 그 현대 소설에 나오는 어휘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똑똑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비밀에도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 집안 사람들하고 똑같을 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연극의 또 희곡의 매력 중에 하나는 하층민들의 대사예요. 예. 하층민들의 대사는 그건 정말 하층민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뭔가 그 밑바닥 인생들과 또는 불황자들과 술 주정뱅이들과 심지어 도둑까지 그런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귀족들이 모르는 부분이죠. 예. 귀족들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셰익스피어의 매력은 엘리트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그 왜 저잣거리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저잣거리의 언어들을 너무나 풍요롭고 생생하게 복원해낸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매력이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기록에 따르면 문법학교를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뭐 모든 그 생애가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 셰익스피어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고 뭔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심증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막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서 쓰는 소설가가 아니고 정말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로부터 살아있는 어떤 영감을 받았던 그런 작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거꾸로 저는 셰익스피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거, 예, 이렇게 뭔가 이 모든 계층이 다 모이는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이 작품 속에 다 녹아 있지만, 근데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오히려 굉장히 잘 정리가 되거든요. 아, 그때는 이랬구나. 그 사회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뒷골목의 쾌락으로 치부했던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이제는 고상한 예술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실 연극을 많이 좋아하진 않죠. 특히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겠죠.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영화로 변형시키거나 뭔가 이렇게, 요새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품도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패러디한 작품들을 젊은이들이 보지, 옛날 이 말투가 워낙 좀 고어다 보니까, 옛날 말투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지금은 더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때는 천민들이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더 점잖은 분들이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예, 셰익스피어도 그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악조건을 최고의 창조를 위한 기회로 탈바꿈시킬 줄 아는 변용의 귀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보면 완전히 창조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꾼 거고요. 그리고 햄릿 이야기도 뭔가 이 덴마크 왕자에 얽힌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건 아니고요. 그건 괴테도 마찬가지예요. 파우스트 같은 작품도 수많은 민담과 고전에서 끌어온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예, 집대성하고 거기에 괴테의 창조도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특히 이 시절의 작품은 지금 사실 셰익스피어가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다룬 거잖아요. 예, 뭐 리처드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헨리 8세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그렇고 역사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햄릿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실화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탈바꿈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의 능력, 변신의 능력이 저는 셰익스피어의 진짜 재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시대에는 사설극장이 같은 공연을 10번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객과 후원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새로움을 요구하죠. 지금은 10번은커녕 한 30번, 50번 계속 해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한 번 공연한 거 10번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게 과연 한 사람이 다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는 원동력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